나는 평생 신뢰를 사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모래성처럼 쓰러진다고 믿었다. 대구의 작은 삼성 상회 시절부터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까지 내 모든 결정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수많은 배신과 실망의 강을 건너고 나서야 깨달았다. 맹목적인 신뢰만큼 위험한 자산은 없다는 것을. 신뢰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냉철한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이다. 마음으로 사람을 품되 머리로는 사람을 판단해야 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야 한다고.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미덕이라고. 나 또한 그렇게 믿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들 중 일부는 보란듯이 제기하여 나의 믿음에 보답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나의 관용을 약점으로 삼아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다. 밤잠을 설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실수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신뢰라는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리더의 책임이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의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내가 신뢰를 그토록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과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부류는 이익을 위해 신뢰를 파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꾼과 사업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장사꾼은 눈앞의 이익을 쬐지만 사업가는 내일의 신용을 쌓는다. 신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이 가진 가장 단단한 자산이다. 나는 이 자산을 목숨처럼 여겼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다. 아직 삼성상회가 대구의 작은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건어물을 취급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품질 좋은 국산 건어물이 외국 상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나는 경북 일대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소문난 한 공급업자와 수년간 거래를 해왔다. 그는 내게 가족사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나는 그를 내 식구처럼 믿었다. 어느 해 가을 우리는 홍콩의 큰 상회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받았다. 계약 조건은 단 하나, 최상급 품질이었다. 그 계약 하나가 삼성상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거래였다. 나는 그 공급업자를 불렀다. 이번 물건은 내 얼굴이오. 평소보다 갑절은 더 신경 써주시오.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회장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 이름을 걸고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고 약속한 날짜에 물건은 부산항을 떠났다. 그러나 한 달 뒤 홍콩에서 날아온 것은 약속된 대금이 아니라 한 통의 전보였다. 내용은 짧고 차가웠다. B사의 제품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견됨.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남은 샘플들을 확인했다. 상자 겉에 있는 물건들은 분명 최상품이었다. 하지만 상자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등급이 낮은 물건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썩기 시작한 것도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최상품을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그리고 회사를 속인 것이다. 나는 그 길로 공급업자를 찾아갔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 말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돈이 급해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했다. 내 주위 사람들도 그를 두둔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용서해 주시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가 처한 상황에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가 이병철로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뢰와 단기적인 이익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의식적으로 이익을 선택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었고, 사람의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나의 다른 모든 성실한 직원들과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신뢰란 고작 이런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조직 전체를 썩게 만드는 독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겠네. 개인적인 원망은 없네. 하지만 자네와 나의 거래는 오늘로 끝일세. 그는 절망했지만 나는 돌아서야만 했다. 그 사건으로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나는 그 결정이 옳았다고 지금도 믿는다. 신뢰를 팔아넘긴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은 결국 더 큰 배신을 불러오는 초대장이 될 뿐이다. 이것이 내가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무능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다. 그러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결정된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리더가 되지만,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조직의 암적인 존재가 될 뿐이다. 1960년대 제일모직이 자리를 잡고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나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중요한 신규 사업 부서를 맡겼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의 빛나는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계획을 믿었다. 사업 초기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숫자는 부풀려졌고 약속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어려움이 있는가?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을 쏟아냈다. 회장님,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비겁한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자코 들었다. 며칠 뒤 다시 그를 불렀다. 이번에는 그의 팀원들 몇몇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그는 또다시 변명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끈기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해버리니 제가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의 말은 늘 그럴듯했다. 시장, 경쟁사, 직원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문제였고 오직 그 자신만이 고군분투하는 희생양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현장의 공기를 믿는다. 그의 부서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패배감과 불신 그리고 냉소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리더를 믿지 않았고 리더는 직원을 탓하고 있었다. 결국 사업은 1년 만에 막대한 손실만 남긴 채 접어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1시간 동안 다른 부서가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는지, 운이 얼마나 따르지 않았는지를 열변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사직서였다.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보았다. 회장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실패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자네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내 잘못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네.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 밑에서는 누구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아. 자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것에 실패한 걸세. 나는 실패한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 실패에서 배운 사람은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다시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의욕마저 꺾어버린다. 그들은 조직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자신의 무능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는 조직 전체에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 세 번째 부류는 사람을 편가르고 조직의 화합을 깨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인화, 나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기업은 결국 사람의 집합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모래알처럼 흩어질 뿐이다. 한 명의 천재보다 함께 노를 젓는 10명의 평범한 사람이 더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배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부류가 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동료를 가르고 부서 사이에 담을 쌓고 보이지 않는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만 그 왕국은 결국 회사라는 더 큰 배에 구멍을 낼 뿐이다. 1970년대 삼성이 반도체라는 미지의 바다로 막 항해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기술자를 영입했고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특별팀을 꾸렸다. 그 팀을 이끄는 책임자는 내가 아끼던 젊은 임원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머리가 비상했고 추진력도 강했다. 초반에 그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앞서 나갔다. 나는 그의 능력을 높이 샀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자신의 팀원들만을 칭찬했다. 다른 부서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희 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았고 자신의 팀원들에게는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은근히 막았다. 그의 팀은 어느새 회사 안에 작은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이 과해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소통 부재로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팀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을 경쟁자,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는 듯했다. 회사 전체에 우리와 그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 활기 넘치던 회사의 복도는 차가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를 불렀다. 자네 부서의 성과는 훌륭하네. 하지만 회사 전체의 공기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가?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전쟁터에서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팀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에 다른 팀들이 시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직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자네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자네 부서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네. 그리고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이야. 자네는 훌륭한 배를 한 척 만들었지만 그 배를 삼성이라는 더 큰 배 안에서 만들고 있네. 이제 자네의 작은 배가 우리 모두가 탄 큰 배를 부수고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100명의 빙시를 이끄는 유능한 장수를 원하는 게 아닐세. 10,000명의 군사가 화합하여 하나의 뜻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지휘관을 원하네. 자네는 훌륭한 장수이지만 나의 지휘관은 될 수 없네. 나는 그의 능력과 성과가 너무나 아까웠다. 그를 잃는 것은 회사의 큰 손실이었다. 하지만 그를 안고 가는 것은 회사 전체의 정신을 잃는 일이었다. 한 사람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조직 전체의 화합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편을 가르고 동료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는 회사 전체의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내가 나의 배에서 반드시 내리게 해야 했던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다. 재능은 부족해도 채울 수 있지만 화합을 깨는 마음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를 계속할까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가장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무리 멘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상의 깊은 여운을 시청자의 삶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익을 위해 신뢰를 파는 사람, 자신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화합을 깨는 사람,
이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 그들은 결국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에는 동료가 없고 조직이 없으며 함께 지켜야 할 더 큰 가치가 없다.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 자신의 성공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평생에 걸쳐 배웠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온정은 미덕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이라는 것을. 무너진 제방의 작은 구멍 하나를 막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휩쓸려 가듯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을 용납하는 순간 조직 전체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을 내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마음은 아프고 밤잠을 설치게 된다. 하지만 리더는 때로 정에 이끌리는 마음을 끊어내고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것이 리더라는 자리가 짊어져야 할 고독의 무게다. 나는 당신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조직에서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당신의 배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리게 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항해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신뢰는 유리와 같다.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없다. 설령 억지로 붙인다 해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버린다. 나는 금이 간 유리를 애써 붙들고 있기보다 새로운 창을 다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지난 70년간 삼성을 지켜온 나의 방식이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중한 관계,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라. 당신은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 당신의 신뢰에 보답할 사람, 실패의 책임을 함께 짊어질 사람,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당신의 곁에 두어라. 한 명의 그런 사람이 100명의 무책임한 사람보다 낫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진리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당신의 운을 갉아먹고 당신의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